대책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 대책기구, 세월호 피해자 대책기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공지를 하셔야 돼. 의견들을 자유롭게 올리고, 다만 글을 쓸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만 줘야 된다? 유가족에게만. 글을 쓸 수 있는 권한은 그 피해자 가족들에게만 주고, 그리고 이 생존자는 직접 글 쓸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보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온 국민이 그 내용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족들 일부 중에 정말로 보상금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빨리빨리 사건 마무리 짓고 보상금 받고 싶다. 그런데 유족들 중에는 이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끝까지 처벌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게 중간에 공유가 안 되면 이거 나중에 유족들 간에 싸움 났다 이러면서 또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공개하라는 거예요. 유족들의 공동의 이야기창을 만들고 그걸 국민들이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피해자 가족들이 카톡을 운영했었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기 기자들 들어와 있다 모두 나가자 이래갖고 싹 나와버렸대. 기자들이 거기 어떻게 들어가냐고. 기자들이 그걸 어떻게 들어가냐고. 결국 카톡이라도 만들어서 의견 교환하던 창을 없애버린 거야. 자, 좌우지간 나의 주장. 예, 내가 팽목항에서 방송하고 싶었던 내용이 이 내용이었어요. 예, 범야권 세월호 대책위를 구성하라. 그래서 4가지 요구. 첫째, 정부의 대응 조치가 적절했는지 끝까지 조사하라. 관련 공무원 1명까지 다 조사해라. 둘째,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어떤 내용을 허가했나, 그리고 어떻게 점검했나, 점검 내용, 허가 내용 철저히 찾아내고 누가 허가했나 이것까지 찾아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셋째, 청해진 해운에서 누구에게 로비했나, 그 로비를 받은 모든 사람 명단을 찾아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넷째, 다른 여객선 운항 실태가 어떤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런 사고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구성하라. 그게 내가 야권 대책위에다 요구하고 싶은 4가지.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실종자 명단을 작성하라. 그리고 피해자 대책 기구를 구성하라. 이 피해자 대책 카페를 만들어서 모든 의견, 아니 그러니까 오늘 무슨 회의가 있으면 그 회의 결과가 공개가 돼야 되는데 유족들이 몰라. 일부 유족의 입장이 유족 대표단의 입장이란 이름으로 정부의 관계자들이랑 대충 이렇게 그냥 몰아가는 분위기야. 속보로 나온 거 아니면 얘기하지 마세요. 그 찌라시 가지고 왜 그래? 내가 그 얘기, 그럼 내가 지금 김아름 이건희 사망이라고 지금 뉴스 떴어요? 이건희 사망 뉴스 떴어 안 떴어? 뉴스 안 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보 뜨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이따 얘기할 거야. 이건희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 이건희 얘기 해주세요 그래. 꼭 알았지? 여기서 얘기하면 되는 거였구나. 자,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예. 그리고 이 유족들이 비상연락망을 꼭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공동 문자 보내고 그걸 하셔야 됩니다. 쓸쓸하던 그 골목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난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이에요. 사랑한단 말 못하고 애태우던 그날들을 자, 당신은 여러분 있잖아요. 알고 있었어. 어떤 보도에서 지금 실종자 가족들이 뭐 국정조사도 원하지 않고 뭐 무슨 특검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대. 그런데
실종자 가족들의 입장이 뭐냐 하면 지금 실종자 다 찾은 다음에 해라라는 거야. 국정조사나 특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실종자 가족을 다 찾고 나서 해달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걸 갖다가 실종자 가족들과 유가족은 국정조사나 특검 원하지 않는다라고 보도한 새끼들도 있답니다. 내가 싫어 말 안 했나 지금도 난 알 수 없어요. 이 노래를 듣는다면 나의 그 다음에 언론사에다가 브리핑하면서 카메라를 모두 꺼주세요. 가족들의 요구입니다. 이랬대. 그래갖고 실종자 가족이 가족 누구 요구냐? 그랬더니 해경이 요구한 거래. 해경이 가족들의 요구를 팔아서 찍지 말라고 찍지 말라고 그랬대요. 자, 그 다음 이야기 이건희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아니다. 이 밤도 나의 진짜 중요한 얘기가 빠졌어. 슬퍼하으려 하나 철없던 사람아 오늘 밤도 내일 밤도 그리고 그 다음 밤도 영원히 자, 지금 아까 4,000명이 넘어갔었는데 추천은 여전히 3,300분만 추천하고 방송에 공감이 안 되시나봐요. 예, 그 망치 부인의 주장에 공감 못하겠다 뭐 이러신 거죠. 그래서 추천을 안 하시는 거죠. 아휴, 추천도 못 받는 방송에 뭐하러 하나. 예, 그냥 이 뭐 추천도 못 받는 방송 그냥 뭐 그냥 할 얘기는 많은데 이 정도에서 접죠 뭐. 예, 아휴, 정부 검찰 발표에 대해서 내가 할 말도 많은데 추천이 뭐 4,000개도 안 되는데 뭐하러 해 그 방송을. 추천 한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다. 자기만 하면 뭐해.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빨리 들어와가지고 망치부인 방송 보고 추천하라고 그래야지. 선물로 후원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추천 안 한 거 숫자를 갖다가 어떻게 뭐 별풍선과 스티커로 채워보시려는 욕심, 그건 욕심이에요. 네. 자, 뭐 지금 한 3,500이 넘어줬으니까 내가 일단 이 이야기 끝날 때까지 4,000개가 돼야 돼.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검찰에서 검찰 합동수사본부에서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선장과 승무원이 선원들을 구조하지 않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래서 살인죄를 적용하겠다. 살인죄, 그 다음에 도난선박죄? 하여튼 선박도난죄가 뭐 그런 거 좀 형량을 좀 세게 때릴 수 있는 것들 뭐 5가지를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 발표, 자, 이 발표를 딱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정말 선장과 승무원 나쁜 새끼야. 이게 어제부터요. 어제 한 이틀 전, 3일 전부터 선장과 승무원에 대한 비난으로 도배가 돼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게 살인죄가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린 기사가 있어요. 뭔데? 이 사건은 이 배가 좌초도 아니고 이게 고박을 안 한 상태에서 균형을 잃었고 조타기에 문제가 있었다. 그거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언론에 나온 내용이 뭐였어? 조타기 수리 청구서. 그게 청구서 내용이 공개가 됐잖아. 그죠? 그런데 검찰이 뭐라고 수사 발표했는지 알아요?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 기계적 결함이 없었다라고 당시 이 배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다가 수사 결과야. 1차 수사 결과. 이 얘기는 뭐냐? 한마디로 한국 선급이나 해운조합 봐주기야 지금. 이게 어떻게 기계적 결함이 없는 거야. 이게 기계적 결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기소를 했잖아요.
그러나 변호인다. 1심 변호인이 모두 국선 변호인이다. 그럼 1심 변호인이 국선 변호인이고 지금 여론이 막 안 좋으니까 6개월 안에 집중 재판을 해가지고 막 신속하게 중형을 때리고 1심을 끝내. 그러나 2심 때 그러면서 이 선장과 승무원은 침묵으로 일관하겠죠. 야, 너 2심, 3심 가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2심, 3심 가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와, 향기남을 또 왔다. 향기남을 보내주신 님 감사합니다. 떨어지고 있었는데. 파프리카 보내주신 님도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서,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예. 뭐라고? 내가 좀 아까 무슨 얘기했지? 지금, 이 배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한국 성급이나 해운조합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한국 성급이나 해운조합이 잘못이 없다라는 결론을 유도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선장이나 승무원들한테 막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할 것처럼 지금 분위기를 몰아서 국민들의 분노한 마음을 그쪽으로 풀어가려는 거야. 그런데 이거 1심에서 만약에 중형을 받더라도 2심에서 변호사를 이렇게 선임해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조탁이 고장나서 내가 청구서 냈다. 살인죄 적용 안 돼. 그거 기계적 결함인데 그게 왜 살인죄가 돼? 선장한테 책임을 묻겠다? 아니,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규정을 풀어준 게 박근혜인데 선장한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뭐 무기징역 사형 15년 다 뻥이라고. 실제로 1970년에도요. 배를 버리고 도망간 선장한테 살인죄를 적용해서 기소하는 것까지 나왔어. 맨 마지막 최종 형량이 얼마인지 알아? 2년 6개월. 1970년에도요. 71년인가에도 뭐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서 그 재판을 했는데요. 최종 결론은 2년 6개월이었어요. 예. 지금 무슨 얘기냐? 살인죄를 적용한다고 뭐 기소한다. 결론은 내가 맨 처음부터 그랬잖아. 얘네들의 지금 이 여론조작단의 매뉴얼은 뭐였다? 선장과 승무원에 대한 분노. 이걸로 몰아간다. 그 다음 구원파에 대한 비판. 이걸로 도배한다. 마지막에 해경과 해피아 이야기로 해서 정부가 그들을 엄단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과거의 적폐, 해수부 관료들의 그래서 이제 과거 정부 뭐 김대중 노무현한테 덮어 씌우면서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다. 그게 망치 부인이 그 파악한 매뉴얼이라 그랬지. 존재를 알 수 없는 여론조작단이. 존재를 알 수 없는 여론조작단이 그렇게 몰아가려고 했다. 이게 망치 부인의 추측이었잖아요. 다시 돌아간 거야. 선장과 승무원에게로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래서 그걸로 끝내고 2심 해경의 초동대처는 어땠냐. 이래서 목포해경 잡고 근데 알고 보니까 목포해경한테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사람 어떡하냐고 119가 전화해서 업무 방해한 거는 나중에 목포해경도 그걸로 그냥 풀어서 나갈 수 있어요. 예. 그러면서 한국성급이나 해운조합에서 몇 명 그 말단 밥 한 끼 얻어먹은 애들 몇 명 구속시키고 사건 접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서 과거의 적폐 얘기하면서 해수부 노무현이 해수부 장관 했다 이 얘기 강조하면서 뭐 이렇게 마무리하자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번 사건의 원인은 뭐라 그랬어요? 물론 선장과 승무원이야. 왜 탈출 지시를 안 했는가?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 선장과 승무원의 재판에서 밝혀져야 될 내용은 도망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도망은 해경이 시켜준 거잖아. 해경이 일부러 승무원들 빼돌린 거잖아. 도망간 건 죄로 물을 수가 없어. 거기다 자기 지시받고 도망간 거라며.
도망을 비판할 수 없어. 재판에서 밝혀내야 되는 건 왜 탈출하라는 방송을 안 했느냐야. 왜 탈출 지시를 하지 않았느냐. 왜? 국정원과 청해진 해운은 긴급하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국정원은 알고 있었는데, 사건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하고 있어? 어? 누구한테 무슨 지시를 받았는데 왜 탈출 지시를 안 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야. 그죠? 도망간 건 해경이 일부러 선체 앞으로 와서 다른 어선들도 알고 있는 선미로 가지 않고 해경 보트를 직접 조타실로 대서 승무원들 구출한 거잖아. 그래서 데리고 가서 하룻밤 동안 어떤 모의를 한 거 아니야. 뭔 모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팩트잖아. 하룻밤 데리고 가서 잤잖아. 뭔 얘기했는지 모르잖아 지금. 거기다 그 해경 선장을 데리고 가서 잔 해경집 CCTV가 마침 고장나서 그 집에 누가 들락거렸는지 안 남아있다? 지금 그걸 우리대로 믿으란 얘기야? 선장은 왜 탈출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탈출 지시를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의 지시를 받고 탈출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선장과 승무원이 나쁜 놈들이다. 다친 조리원을 버렸다. 지랄하지 마. 누군가 탈출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며. 왜 탈출하라는 탈출 지시 방송 왜 안 내렸냐? 이 선장과 승무원의 잘못은요, 모든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냐? 왜 탈출 지시 방송 안 내렸냐? 그거야. 주변에 유조선이 뛰어내리면 구조해주겠다라고 무전을 보냈는데 왜 무시했나? 진도 VTS에서 뛰어내려라 탈출 지시했는데 왜 무시했나? 그건 일부러 무시한 거거든요. 왜 탈출 지시를 내리지 않고 빠져나갔느냐? 그렇게 빠져나가는 그들을 왜 해경이 구조했냐? 그리고 해경이 구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배가 이 정도였어. 그럼 해경이 방송실에 들어가서 방송할 수 있었어. 왜 안 했느냐야. 왜 탈출 지시 방송을 승무원도 해경도 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가 없어. 탈출 지시 방송을 안 했다는 수사 결과는 나왔는데 왜 안 했는가? 그 얘기가 없어. 그래서 이 수사 결과는 가짜라는 거야. 선박 자체에 문제가 없었다? 기계적 결함이 없었다? 야, 씨발, 뭔 소리야. 왜 기계적 결함이 없었어? 조타기가 잘못돼서 조타기 수리 청원서 요청된 거 밝혀냈잖아. 그 서류가 나온 거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조타기 수리가 안 된 거잖아. 그런데 기계적 결함이 없었다고? 야, 이 새끼들 웃기고 자빠졌네. 그리고 평형수 조절장치가 고장나 있었다며. 그것도 다 얘기 나온 거잖아. 그런데 수사 결과에서 기계적 결함이 없었다? 이게 뭔 얘기야 지금. 그런 조사를 우리가 믿으란 얘기야? 그걸 지금 나더러 믿으란 얘기야? 나는 이 경찰의 이 합동수사본부의 이번 1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구원파 얘기예요. 자, 여러분 지금 검찰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구원파에서 막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종교 탄압이라고 막 그 저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다. 왜 이 사건에 구원파를 끌어들였냐고. 유병언이가 회장이고 사원 1호고 돈 받는 대표였으면 유병언 가족들한테만, 유병언과 최대 주주에다가만 체포 딱 하고 끝났어야지. 왜 처음부터 구원파 얘기를? 왜? 혹시 김기춘이가 구원파 수사했던 자료 그걸로 국민들 여론몰이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김기춘의 추억을 되살려주려고 구원파 얘기한 거야? 내가 맨 처음부터 뭐라 그랬어? 구원파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 구원파를 건드려봤자 이번 사건하고 연결 못한다 그랬지. 기어이 구원파. 너네 목적이 뭐야? 어? 구원파 그런 목적이 뭐냐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구원파 얘기 나오면서요. 종교 탄압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유병언 일가 처벌 못한다는 얘기로 지금 발 빼고 있어.
맨 처음부터 구원파 얘기를 왜 하냐고. 구원파가 무슨 관계 있어. 청해진의 직원들, 세월호 직원 승무원들 구원파 신도도 아니던데. 이 새끼들이 진짜. 그러면서 벌써요, 유병원 일가에 대해서는 수사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그렇게 유병원 일가에 대해서 방송에서 한 달 내내 보여줬는데 이제까지 신병 확보도 안 했던 거야. 나는 잡아놓고 방송하는 줄 알았어. 유병원, 장남, 차남, 딸 다 한 명도 못 잡았어 지금. 이걸 지금 나더러 받아들이라는 거야? 야, 검찰 장난하냐? 내가 검사해도 너보다 잘하겠다. 맨 처음부터 3마리 잡아놓고 시작했어야지. 구원파 보도만 한다로 하고 이제 와서 종교 탄압 얘기가 나오면서 수사가 장기화돼? 이 씨발놈들 장난하는 거야 지금? 자,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해경과 해운조합이요, 그동안 안전점검을 12번을 했어요. 1년 동안. 그런데 모두 양호라고 표시되어 있대요. 고박 상태를 해경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해운조합도 조사를 그동안 했는데 12번 다 양호. 한 번도 제대로 고박 안 했다는데. 그러면 이거 해경하고 해운조합 이거 싹 다 잡아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이 고장난 조타기 수리 안 하고 출항했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제대로 조사 안 해? 일부 언론이 주장한 뭐 조타기의 결함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다. 한겨레 그렇게 썼더라? 그러면 그 보도가 나왔던 그 조타기 고장 수리 신청서는 뭔데? 그거 그 언론사에서 위조해서 공개한 거야? 그럼 그 언론사에서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구속을 시켜봐. 그럼 믿을게. 지금 한겨레가 지금 보도 내용이 되게 이상하게 흐르고 있어. 한겨레가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정리하는, 이번 주에 그래, 이번 주에 한겨레 보도가 아주 이상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갑자기 발을 빼면서 이상한 보도를 하고 있어 지금. 내가 한겨레 보니까 내가 한겨레 말만 믿을 줄 알았어? 종이신문 한겨레만 보는 거 아니야. 이번 주에 이 한겨레가 이상해졌어요. 자, 그 다음, 콩밥 맛있어요? 콩밥 못 먹어봤어요. 콩밥은 서청원이가 먹어봤으니까 서청원한테 물어보세요. 예,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이 서청원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선거법 위반으로 2번 전과 생활을 했거든요.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콩밥을 드셔보셨을 거예요. 제가 구치소에 있을 때 콩이 비싸서 콩밥 못 먹었어요. 미안해요. 네. 자, 그 다음, 이 한국선급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량 개조한 배를 왜 허가해줬냐, 왜 운항 허가해줬냐, 이거 물고 늘어줘야 돼요. 이거 한국선급 문 닫게 해야 돼. 세월호로 한국선급을 문 닫게 해야 돼. 여러분 며칠 전에 희생자 가족하고 통화할 때 들으셨죠? 그 내부를 개박살 내놓은 거야. 지 멋대로 다 고쳤는데 그 고친 내용에 대해서 한국선급이 구조도를 갖고 있지 않았던 거야. 한국선급에서 나온 구조도를 가지고 구조하다가 계속 이게 실제랑 다르다. 그러면 한국선급은 실제 조사 안 하고 허가 내줬다는 거야. 응? 이거 잡아내야 돼요, 이거. 한국선급의 인허가권 취소해야 돼. 그 다음에 이 합동수사본부가 1차는 승무원과 선장만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으로 해경의 초동대처를 수사할 예정이래. 야, 중앙정부에서 재난 컨트롤 타워가 없어갖고 개지랄 떨은 건 수사 안 하냐? 오늘 아침에요, 재난 컨트롤 타워 얘기가 나왔어.
오늘 아침에 내가 리방을 하려는데 정부가 뭘 잘못했냐? 정부는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그 매뉴얼을 안 지킨 세월호의 문제지. 그래서 무슨 매뉴얼? 그랬더니 탈출 방송 매뉴얼이 있었대. 그래서 탈출 방송 매뉴얼 그런 거 없어. 퇴선 매뉴얼이래. 퇴선 매뉴얼을 정부에서 만들어줬는데 세월호가 안 지켰대. 그 퇴선 매뉴얼은 세월호가 만든 건데 그것도 틀린 얘기였어. 그러면 그 밖에 매뉴얼, 그 다음에 불법 개조라는 말은 정부에서 법을 만든 건데 그걸 걔네가 안 지켰다. 야, 정부에서 불법이라고 안 했어. 허가해 준 거야. 허가를 받아서 불법이 아니라 불량이야. 그러고 앉아있더라니까.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청와대에는 재난구제 매뉴얼이 없었냐? 있었어요. 정확하게 따지면 재난대책 매뉴얼이 있었어. 작년에 그 박근혜 진주 윤진숙이가 만든, 박근혜가 모래 속에서 찾은 진주 윤진숙이 만든 해수부 매뉴얼이 있었어. 그 해수부 매뉴얼 상에는 해난사고가 발생하면 누구?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가 총지휘를 맡고 거기에 해수부, 안행부, 국방부 협조체제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었어. 그 매뉴얼을 청와대에서 안 봤단 얘기야. 그러면 그 매뉴얼은 정부에서 인정을 못 받았단 얘기야. 아니면 있는데 안 읽었거나 있는데 무시해도 청와대 잘못. 윤진숙이 만든 매뉴얼을 무시한 것도 청와대 잘못. 결론은 지금 재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게 이 정부의 문제야. 그래서 구조 작업도 못했고 생존자 숫자도 못 셌고 실종자 숫자도 모르고. 그건 조사 안 하냐? 그래서 아까 어떤 유가족이 박근혜도 조사 대상이다. 조사해야 돼요. 왜? 이명박이 선박 연령 제한을 풀었을 때 이 얘기하면 꼭 또 우리 벌레들이 들어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야, 노무현도 풀었다. 웃기지 마세요. 자, 노무현은 그 25년으로 그냥 푼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고 운행해도 되는지 재검사를 받는 거야. 선박 운항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서 1년씩 연장을 최대 5년까지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명박이 그냥 30년으로 싹 늘려준 거야. 그거 물타기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런데도 이명박이 그걸 선박 연령을 풀되 뭘 남겨놨어? 안전점검 규제는 안 풀었어. 그거 누가 풀었어? 박근혜가 풀었어. 선장이 살인자다. 선장한테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 풀어준 게 누구야? 박근혜 정부야. 박근혜 진주 윤진숙이. 누구 책임이야? 안전규제 풀어준 박근혜 책임이야 이거. 지금도 안전규제를 다양하게 풀려고 하고 있다며. 박근혜도 조사 대상이야. 이명박 수사 대상이고 구속 수사 대상이야. 자, 오늘은 제가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요. 여기서 끝내려고 했더니 이건희 얘기해야지. 응? 이건희 이야기. 그죠?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기회가 안 되더니 오늘 드디어. 어떡하나 정말. 자, 이건희 사망설. 지금 이제 이 증권가 찌라시로 이건희 사망설이 돌고 있어요. 그죠? 예. 자, 근데 이게 왜 이게 도냐 하면 이건희가 며칠 전에 심장마비로 이제 쓰러진 거야. 근데 상황이 워낙 급박해서 이게 삼성의료원까지 못 가고 중간에 순천향병원으로 들어갈 만큼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급하게 스텐트라는 우리 엄마 받았던 수술인데 심장을 싸고 있는 동맥이 있어요. 관상동맥. 이게 심장에 피를 공급해. 그래서 그 피를 받고 심장이 운동을 하는 건데 그 관상동맥이 다 막힌 거야. 막혀서 심장이 멈춘 거야. 그래서 심장을 발동시키면서 혈관에다가 스텐트라는 중간 혈관을 벌리는 기구를 삽입한 거야.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갑자기 삽입을 시키면 심장이 벌떡벌떡 움직이잖아. 그러면서 혈류가 빨라져.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피의 찌꺼기들이 뭉쳐 있다가 그게 어디로 가? 뇌로 확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뇌혈관 질환이 생기는 거죠. 중풍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뭔 치료를 했냐? 저체온 치료. 그래서 심장이 천천히 뛰게끔 하는, 심장이 천천히 뛰게끔 하는 저체온 치료를 24시간을 한 거야. 24시간 동안 한다 그랬는데 그게 48시간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안 깨어나고 있다는 얘기야. 이건희가 안 깨어나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건희가 안 깨어나면서 나타난 문제가 뭐냐면 이재용이 지난번에 한번 전자를 맡았었잖아. 그랬다가 그때 경영 잘못했고 이건희 대놓으로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이재용이 다시 맡는 데에 대해서 누가 지금 다른 주식들에서 민감하게 움직여. 그러면서 관련 주식들이 막 올라가고 있어. 왜 관련 주식들이 올라가냐? 지금 삼성 내부에서는 권력 투쟁 중인 거야. 경영권을 놓고. 그래서 주식을 막 사들이는 거지. 그래서 주식이 올라가는 건데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 개미군단 열심히 사고 있어요. 주식 오른다고. 그런 거 사는 거 아니야. 지금 올라가는 그 주식은 님들 돈 벌라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얘네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주식 지분율을 확보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경영권 다툼하는 거. 내가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 주식 해본 사람들은 알 거야. 그지? 예. 뭐 이거 제가 잘못 알았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좌우지간 지금 이건희가 쓰러진다면 삼성 주가에 비상이 걸린 거야. 삼성 주가에 지금 비상이 걸린 거라고. 왜? 지금 삼성 주가가 130만 원대인데 실제로 외국의 주식 전문가들이 삼성 주식은 30만 원대다. 그게 정상이다. 근데 130만 원까지 끌어올린 게 누구야? 이명박이야. 어떻게? 국민연금을 전부 다 쏟아부어가지고 삼성 주식을 130만 원 유지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만약에 이건희가 잘못되면 이 기회에 털어버릴 수도 있는 거야 지금 주식 거품을. 그러면 우리의 국민연금이 지금 수백조 원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삼성에다가 투입한 거는 100조 원이 안 되겠지만 우리 국민연금 수백조 원을 지금 이명박이 재벌들 주식으로 다 투자해놨단 말이야. 근데 이 삼성 주식이 무너지면 재벌들의 주식이 동반 하락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국민연금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이명박한테 이거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이명박 정부에 재정경제부 했던 간부들까지 전부 구속해서 왜 우리 국민연금을 대기업 주식에다 그렇게 쏟아부었는지 이거 구속 수사해야 될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야. 그런데 지금 정부가 오늘 아까 어떤 뉴스에 그런 게 있더만 지금 국민들이 800조 원 손해배상 청구를 참고 있는데 감히 김기춘이가 CBS에다가 그 손해배상 청구했다며. 조문 연출한 게 아닌데 연출했다고 썼다고. 야, 다시 보여줘? 연출인지 아닌지? 이 새끼들이 진짜 정신머리가 없어. 아, 연출이 아니라 CF예요? 아, 그래서 연출이 아니다. 지랄을 하지. 응?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건희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희가 못 일어나면 우리 국민연금이 위협받을 수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증권가에서는 이건희가 너무 오랫동안 안 깨어난다. 우리 엄마도 그 수술했는데 그거 수술 잘 되면 이틀이면 깨나거든요. 근데 지금이 벌써 4일 넘었잖아. 아이 지금 불안해. 자,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 국민의 국민연금을 재벌들의 주식값을 떠받치기 위해서 투자해 놨잖아. 나는 지금 이건희 죽기 전에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야 된다고 봐요. 이명박과 당시의 재경부 간부들
재경부 고위공직자 있잖아. 국민연금 투입을 결정한 새끼들. 걔네들 전부 다 나는 출국 금지시켜 놔야 된다고 봐. 왜냐? 이건희 사태로 대기업 주식 폭락하면, 그러면 그 책임은 국민연금이 떠맡아야 돼. 자, 그러면서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나라를 뭐라고 불러? 국민들한테, 여러분 이 국민연금을 악착같이 걷어가잖아.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악착같이 걷어가요. 무슨 정말 빚이 절반 이상인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국민연금 되게 많이 걷어가. 아니 그 건강보험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악착같이 소득이 100만 원만 돼도 10만 원씩 따박따박 떼가는 거야. 아니 지금 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이 뭐 먹고 살아라고 9만 원씩을 10만 원씩을 띄어가냐고. 그렇게 띄어간 돈을 재벌들의 쓰레기 같은 거품 주식에다가 투입을 해가지고 100몇십만 원씩 꽁돈을 준 거야. 대기업 그 주주들한테.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맨날 얘기하지. 이건희 재산이 얼마? 이건희 재산이 113조 원이래. 공식 재산이. 1년에 주식 배당금 1,100억을 받아. 그러면 한 달에 100억쯤 받는다는 얘기야. 100억? 그지? 재산이 공식 113조고 그렇다라면 자 그러면 망치 부인의 재산 지금 한 1억 6천 돼요. 1억 6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국세청이 확인한 망치 부인의 수입 1년에 한 달에 100만 원이야. 그럼 100만 원에다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억, 10억, 100억. 동그라미 4개 붙여야 돼. 나보다 한 달 소득이 10,000배가 많아. 이건희가. 그 다음 내가 지금 자산이 1억 6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희 재산이 113조야. 그러면 나보다 1억이니까 이제 내한테 1억 잡고 1억 1300만이라고 쳐봐. 그러면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동그라미 6개야. 동그라미 6개면 113조 아니고 13조? 113조가 아니라 그냥 13조? 확실해요? 지난번에 113조라더니? 좋아, 그럼 13조야? 13조 더 될 것 같은데. 더 될 것 같은데요? 정몽준이가 2조인데? 좋아, 그래도 인정해. 13조 해줄게, 13조. 13조로 가. 그럼 이제 내가 1억이잖아? 그러면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동그라미 5개가 더 많아. 그지? 그러면 13조면 그래 13조 13조 13조에 13조 113조는 빌 게이츠고 그래 그 저기 이건희가 13조라고 쳐. 빌 게이츠 113조 넘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더 많어. 2000조쯤 되는 걸로 알아. 자 그래서 13조로 쳤을 때 나보다 동그라미 5개가 더 많아. 10만 배가 더 많지. 그지? 집중해봐. 이건희 재산이 나보다 10만 배가 더 많아. 이건희 월급은 나보다 10,000배가 더 많아. 그러면 의료보험, 건강보험료 얼마 내야 될 것 같아? 재산은 10만 배. 재산은 10만 배. 그 다음에 월급은 10,000배가 많아. 그러면 나 같은 사람 건강보험료 낼 때도 재산과 소득을 같이 결합해서 30만원 건강보험료 내래. 20만원 건강보험료 내래. 그러면 이건희 건강보험료는 최소 10,000배 내야 되지 않냐? 그지? 이건희 건강보험료는 최소 10,000배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이건희 건강보험료 얼마? 나보다 10배밖에 안 내. 213만 원인가 밖에 안 돼. 200 몇십만 원. 220만 원인가? 200만 원. 나 같은
뭐 한 달에 100만 원을 소득이라고 인정하는 나 같은 사람한테 건강보험료를 20만 원씩 빼가는 대한민국에서 이건희한테 건강보험료 213만 원 받는다니까. 16만 원. 216만 원. 재산과 소득이 나보다 10만 배, 만 배 많은데 왜 건강보험료는 10배밖에 안 내냐? 왜? 자, 이게 문제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에 법이 있어. 무슨 법? 건강보험 상한선. 건강보험료 상한선이라는 게 있는 거야.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보험료는 얼마 이상 못 걷는다. 나발. 야, 소득은 무제한으로 벌어가는데 건강보험료만 왜 상한선이 있냐? 도리어 하한선이 있어야지. 뭐냐? 100만 원 소득인 사람한테는 수입의 10% 이상을 걷지 못하는 그런 법이 있어야지. 안 그래요? 평균소득, 1인당 평균소득 미만인 사람한테는 그 소득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못 걷어가는 그런 법이 있어야지. 안 그래? 아니 어떻게 그 돈을 무한대로 버는 놈들한테는 상한선을 둬? 왜? 자,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성격 때문이야. 어떤 성격? 예? 어떤 성격? 우리나라는 무슨 국가? 기업 국가. 다른 말로 재벌 국가야. 이 나라를 재벌을 위해 운영하는 나라라는 거야. 소수의 재벌을 위해서 운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재벌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거야. 재벌과 그 부자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재벌이 버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 건강보험료 200만 원밖에 안 내잖아. 그런데 여러분 최저임금은 어떻게 한대 지금? 올해 5,210원 됐어요. 그래서 OECD 평균에 이제 가까이 가고 있어. 그런데 그 5,210원도 많다고 모든 업종에 동률 지원을 안 하고 모든 업종에 똑같이 5,210원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나 중소기업에는 영세기업에는 최저임금 안 지켜도 된다. 차등 적용제를 지금 법안으로 올려놨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일하는 거는 무한대로 시키면서 월급은 더 이상 못 주게, 얼마 이상 못 주게끔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재벌은 무한대로 돈을 버는데 나라에 내는 돈은 얼마 이상 안 걷겠다는 거야. 정말 심각하죠? 정말 심각하죠? 그죠? 이거 심각한 문제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권력자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냐? 재벌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요 세월호 사건에 나온 뉴스 중에 언뜻 지나간 거 있어. 뭐 박지원 그 다음에 누구들 우리 정세균 의원을 포함한 야당 의원과 더 많은 여당 의원에게 한국선급에서 후원금을 줬잖아. 해운조합하고 한국선급에서 후원금을 줬잖아. 그래서 자기네들의 부정부패에 유리한 법을 만들도록 로비를 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재벌들이 국회의원들한테 후원을 해주는 거야. 국회의원들을 후원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빨갱이네? 야, 이거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내용이야. 내가 얘기하니까 허접해 보이잖아? 전 세계 노벨 경제학상 탄 교수들이 한 얘기야. 그걸 내가 쉽게 설명해 주는 거야. 네가 못 알아듣는 거지. 어디다 대고 빨갱이래. 진정한 빨갱이는 구미에 있는 동상? 구미에 있는 그 공산당 당원. 박정희 동상. 구미 사람들한테 가서 왜 빨갱이 동상 세놨어? 이렇게 물어봐. 남노당이 공산당이에요. 남조선 노동당. 그게 공산당이야.
박정희가 남노당 당원이지 왜 공산당 당원이냐? 공산당이 여러 나라에서 이름이 다른데 우리나라에 이제 남조선 노동당, 북조선 노동당, 지금 북조선 노동당이 북한의 공산당, 남조선 노동당이 남한의 공산당, 남조선 노동당 당원 박정희. 역사적 사실, 이승만 때 박정희 사형 선고. 왜? 남노당 당원이라서. 몰랐던 얘기지? 예. 자, 역사적 기록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얘기는 뭐냐 하면요.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세력이 누구냐? 재벌이야. 근데 이 재벌들이 말이에요. 국회의원들한테 후원금을 줘. 근데 국회의원들이 후원금을 안 받기도 해. 자, 그럼 심각하잖아. 재벌들한테 후원금을 안 받아. 그러면서 이 국회의원 중에 일부가 막 재벌들한테 시비를 걸어. 자, 어떻게 할까요? 이 국회의원들의 개인적 비리가 있는 것처럼 떠벌리는 거야. 카더라 통신으로. 카더라 통신으로 막 그 재벌의, 아니, 이 국회의원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야. 뭘로? 언론으로. 어떻게? 언론사에다 재벌들이 광고비를 줘. 언론사에다 재벌들이 광고비를 주고 기사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재벌을 비판하고 올바른 민주사회를 건설하려는 국회의원들은 항상 욕을 먹어. 언론에서. 광고로 언론을 조정하는 거야. 광고비로. 광고를 할 때 엄청난 돈을 받는데 여러분, 그 조선일보 일면 하단 광고가 몇 억이야. 그거 알죠? 조선일보 일면 하단 광고가 몇 억이에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안에 있는 이면 전면 광고라든가 그런 거 합치면 하루에 몇십억이 들어와. 하루에 몇십억인가 뭐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몇십억이 한 달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야. 광고로 먹고 사는 언론이야. 그러면 어떻게 광고로 먹고 사냐? 조선일보를 누가 봐요? 돈 주고 본 사람 없는데. 여러분이 돈을 주고 보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보시잖아요. 여러분이 조선일보 영업사원들한테 현찰 받고 우리 집으로 넣어도 좋다라고 허가해줬잖아.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을 팔아서 걔네는 광고비를 챙기는 거야. 자전거 받고 돈 받고 조선일보한테 조선일보를 받아다 우리 집은 기름 낀 후라이팬 닦을 때 써요. 우리 집 애완경 똥바지로 써요. 그래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빌려줘서 걔네들이 여러분 이름값으로 광고비를 받는 거예요. 그거 몰랐죠? 예. 한 달에 3억 정도 돼요. 뭐가 3억이야? 광고비가? 무슨 얘기야. 한겨레 신문 일면도 1,000만 원인데. 한겨레 신문 보는 사람이 그 광고비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냐 하면 발행부수로 결정이 되는 거야. 발행부수. 신문의 그 광고비는요. 발행부수로 결정돼요. 조선일보 발행부수가 700만 부로 나와. 그러면 700만 부에 해당하는 광고비를 받는 거야. 한겨레 신문은 광고비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이유는 그 구독자 수가 10만 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해서 광고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그 일면 신문, 일면 하단 광고가 1억 정도 돼요. 지금은 많이 내려갔나? 지금 많이 내려갔어요? 뭐가 70만 부야? 뭐가 70만 부야? 70만 부라는 거 갖고 와봐봐. 그 한겨레 신문 구독자 수가 10만 명이에요. 예. 조선일보가 70만 부 웃기고 앉아있네. 야! 뻥을 치려면 좀 제대로 쳐! 대한민국에서 최대 언론, 조선일보, 동아일보야. 조선일보 두 개만 합쳐도 1,000만 부가 된다는, 조선, 동아, 중아 합쳐서 1,000만 부야. 어디서 무슨 70만 부야. 개뻥. 내가 숫자에 약하다고 그것도 모를 것 같아? 조선일보가요, 실제로 몇백만 부를 트럭에서 그대로 싣고 태우러 가다가 걸리고 그랬다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아, 이건 옛날에 신문기사 나온 거니까 찾아봐봐. 조선일보 판매 부수가 얼마인지, 가서 신문기사 찾아봐봐. 좌우지간. 그래서, 이 언론사가요, 괜히 지금 어그로 끄는 거야. 얼리게. 가서 찾아봐. 조선일보 지금 발행 부수가 얼마인지 찾아봐봐.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신문방송법이라는 걸 만들었어. 열린우리당에서 신문방송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때 신문의 발행 부수를 다 조사를 한 거야. 그런데 신문의 발행 부수하고 구독자 수하고 안 맞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조선일보가 나오자마자 아예 끈도 안 풀고 그대로 그 폐지 수집장으로 가는 거 그거 추적해갖고 언론에 나오고 그래서 숫자가 나온 거니까 가서 조사해 봐봐. 오늘의 세상 조선일보 177만 부 발행 부수로 압도적 1위. 저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북구회장?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야? 조선일보가 그 177만 부라는 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출처를 좀 밝혀줘봐요. 177만 부면 그에 맞게끔 광고비를 걷어야 되거든? 그게 어느 신문이에요? 어느 신문인지 한번 헤럴드 경제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177만 부. 그럼 엄청 줄었다는 얘기네? 혹시 구독자 수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발행 부수하고 구독자 숫자하고 틀릴 거야. 발행 부수하고 구독자 숫자가 틀린 게 구독자 숫자가 177만일 거예요. 발행 부수는 더 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발행 부수는 가판대용이다. 가판대용이라고 그래서 그 숫자가 더 많아요. 못 믿겠는데. 헤럴드 경제 말 못 믿겠는데. 그 언소주에서 밝혀낸 거예요? 뭐 177만 부가 맞다면 구독자 있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대한민국의 모든 관공서에 조선일보가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관공서에 사무실마다 조선일보 들어가요. 모든 변호사 사무실에 모든 기업에 다 조선일보 들어가요. 한마디로 사무실 숫자하고 조선일보 숫자하고 똑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 그 숫자가 되게 많아요. 명의를 도용당한 숫자겠지만 좌우지간. 그래서 그 조선일보 숫자가 뭐 700만 부에서 지금 177만 부까지 줄었다면 그건 왜 준 거냐? 그 발행 부수로 얘네가 뻥을 쳐서 그걸로 광고비를 엄청 받아먹은 거야. 그래서 유료 부수가 132만. 지금 숫자가 틀리잖아. 그러니까 지금 발행 부수가 지금 들락날락거리는 거야. 들락날락. 그러니까 이 발행 부수 믿을 수가 없어. 지금 기사를 믿을 수가 없고 내가 알고 있었던 내용은 이게 물론 열린우리당 때예요. 열린우리당 때 그 열린우리당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고비를 책정하는 기준이 발행 부수였고 그 발행 부수가 그 조중동 합쳐서 1000만 부 가까이 낸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어. 근데 이제 뭐 지금은 177만 부라는 거 보니까 아마도 이제 정확한 이름, 구독자 숫자만 인정을 하나 보지. 그죠? 구독자 숫자만 인정을 해서 177만 부라고 지금은 이제 인정을 하는 모양이야. 그러면 광고비도 깎였을 수 있어. 예. 그러면 광고비도 깎였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때 조사했던 시절에 2004년부터 7년 사이에 조사했을 때 그 조선일보 일면 하단 광고가 1억이다. 그리고 그때 한겨레 신문 일면이 1000만 원이었어. 한겨레 신문 일면이 1000만 원. 10만 명이 보기 때문에 1000만 원. 그리고 그 조선일보가 700만 부가 발행된다. 그래가지고 1억. 일면 하단 광고가. 지금은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좌우지간 본론으로 돌아가면 자, 그래서 광고비가 엄청 들어오는 거야. 그 광고비가 광고소득이 그 신문사 매출이에요. 여러분 조선일보 돈 주고 본 사람들 없잖아. 그런데 조선일보 매출 좀 찾아봐. 조선일보 매출. 조선일보 매출을 한번 찾아봐봐. 그 매출 무슨 돈이겠어. 조선일보 매출이 무슨 돈이겠냐고. 결국 광고비 받고 그 돈으로 그 돈 받아서 몇 사람들한테 돈 주면서 그거 이름 따오고 예
이름 따오고 매출을 따요. 매출. 그래서 그 매출을 해서 이득을 또 챙기잖아. 이윤이 얼마인지도 찾아봐. 그래서 이 조선일보가 돈을 버는 방법이 뭐냐? 광고비를 받아. 광고비 중에서 사람들 이름 빌려주는 3년 약정으로 해서 이름 빌리는 돈 주잖아. 그 다음에 신문을 만들어서 또 부수가 많잖아. 그걸 종이로 만들잖아요. 제작비, 신문 제작비, 그 다음에 구독자 매수비, 이런 돈을 합치면 3,620억 원이 이윤이에요? 매출이야, 이윤이야? 매출이야, 이윤이야? 매출이 얼마고 이윤이 얼마인지를 한번 따져봐요. 그러면 3,362억이 매출, 그리고 이윤이 220억이다. 그게 다 어디서 나온 돈이겠냐고. 그게 광고비야, 광고비. 근데 줄은 것 같은데. 자기네 소득 줄이는 거 아니야? 좀 줄은 것 같아. 지금 한 10년 전보다, 그래서 노무현을 죽이고 싶은 건가? 10년 전보다 조선일보 그 영업이윤이랑 이런 게 굉장히 작게 나오는데, 좌우지간 언론사를 어떻게 한다? 광고비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언론사를 광고비로 매수를 해. 여러분, 신문을 딱 펴보면 기업 광고 나오잖아. 기업 광고. 어느 기업 광고가 나오면서 굉장히 멋있는 이미지. 너무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고 거기에 예쁜 아이와 가족들이 뛰어다니면서 가족의 기쁨을 챙기는 어쩌고. 그런 걸 기업 광고라고 하잖아. 여러분이 볼 때 이걸 도대체 왜 하나 싶죠? 그 광고가 제일 비싼 광고예요. 기업의 이미지 광고가 그 기업의 이미지 광고가 제일 비싼 광고야. 뭘 파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 광고가 제일 비싼 광고야. 그 광고를 받아서 그 광고를 내는 기업을 위해서 기사를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회의원들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몇몇 의원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써. 그러면 사진도 이상한 사진에다가 가령 누가 저기 서울신문 일면에 그 세월호 트라우마 이래가지고 정몽준, 박원순 사진 판 바꾼 거 그것 좀 누가 좀 갖고 와봐. 함께 읽는 뉴스에 올려주세요. 서울신문에서 맨 일면에 세월호 트라우마 이러면서 맨 마지막에 나온 게 정몽준은 울고 있고 박원순이 웃고 있는 사진이 나왔어. 근데 서울신문 일면이 변화되어가는 과정, 그걸 누가 정리를 했더라고. 그거 좀 올려주시고, 사진 게시판이나 어디에 올려주시고. 좌우지간 국회의원들이 재벌들을 규제하고 재벌들을 막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이상하게 글을 써. 음주운전을 했다, 또는 그 지역구에 나타난 어떤 사람,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좌관을 통해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식으로 올려요. 그래서 그 의원을 되게 부도덕한 사람을 만들어. 그래서 떨어뜨려. 근데 나중에 최종 판결 가면 무죄 나와 있어. 대표적인 게 누구야? 임종석. 뇌물 받았다라고 그래갖고 아예 총선 출마 포기했잖아. 마지막 최종 3심 결과 무죄예요. 그게 언론인들이 그 언론인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언론들이 그렇게 정부와 재벌을 비판하는 국회의원들은 쌍놈을 만드는 거야. 쳐 죽일 놈을 만드는 거야. 무능하고 나쁜 놈이라고 만들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을 뭐 하는 거야? 정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상한 게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절대로 안 까는 몇몇 정치인이 있어. 김한길, 안철수라든가. 김한길, 안철수라든가 꼭 욕 안 하는 몇 사람이 있어. 분명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인데 욕을 안 해. 참 신기하지? 좌우지간. 그래서
우리나라는 누구를 중심으로? 재벌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거야. 그러면 국회의원들을 다 자르면 되냐? 아니요. 여러분,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 4월 초였나 3월 말이었나 규제 혁파쇼 봤어요? 규제는 암덩어리, 원수, 쳐부셔야 될 대상, 그거 봤던 기억 나요? 본 기억 나요, 안 나요? 그거 봤죠? 규제는 암덩어리, 원수, 없애야 된다. 봤죠? 그런데 그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면서 부른 게 서민하고 중소기업을 불렀잖아. 그래서 그 자리에서 푸드트럭을 허락해주고 막 규제를 없애는 쇼를 했어요. 7시간 동안. 그런데 그 쇼에서 나온 내용은 그걸로 끝이야.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거기서 나온 게 다야. 나머지 지금 규제 혁파는 부처당 100몇십 개씩 없애야 되는데 전부 대기업 관련한 거야. 전부 대기업 관련.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대기업의 규제, 여러분이 중소기업 사장님의 자녀면 잘 아는 내용이야. 부모님이 얘기를 안 해주실지도 모르지만, 자, 이게 대기업이 자기 혼자서 물건 전체를 만드는 회사 없어요. 전부 다 중소기업에서 협력업체라 해서 거기서 부품을 납품을 받아서 조립해서 마크 찍어 파는 거야. 재벌들은 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 그런데 기업에서 납품을 받을 때, 중소기업에서 납품을 받을 때 지금 문제는 이 2000년대 들었으면서 중국이 산업화했어. 그래가지고 이 전 세계에서 자원의 가격이 폭등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자원을 가서 사러 가야 되는데, 그럼 외국에 가서 이제 자원을 사오는 거야. 원자재를. 근데 원자재를 사러 갈 때 이게 달러를, 원래 그 당시 우리나라 달러의 적정 기준이 950원에서 800원 정도라 그랬었어. 그러니까 950원 정도면 적당했는데 이명박이 달러를 1200원에 묶어놨어. 1200원에. 그래서 무조건 1달러는 1200원이야. 왜 그랬냐? 대기업이 외국에다가 수출을 하고 달러를 받아오잖아. 그러면 그 달러를 더 비싼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더 한국 돈 많이 주기 위해서 환율을 조정을 한 거야. 어떻게? 고환율로. 찾아봐. 이명박 고환율 검색해봐봐. 이명박 고환율 정책 검색해보면 나와. 뭐냐? 외국에서 달러가 들어오면, 자, 봐요. 달러라는 거, 달러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 달러도 상품이야. 달러를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있어.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은 팔려고 그러고, 달러를 사려는 사람은 이제 그 수요자야. 그러면 이 달러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냐? 1달러를 살려는 사람이 한 명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주겠다는 만큼 받고 주는 거야. 그죠? 그런데 그 이 1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2명이야. 그럼 둘 중에 더 높은 금액을 주는 사람한테 이걸 팔 수 있죠? 무슨 얘기냐? 정부에서 달러가 계속 많이 들어오는데 그 달러를 전부 다 국고로 환수해버렸어. 국고로 저금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시중에 돌고 있는 달러의 숫자를 제한해버렸어. 근데 실제로 원자재를 살 땐 달러가 필요해. 그 달러의 양을 정해버리면 더 비싼 값에 한국 돈을 주고 달러를 사야 됐던 거야. 그래서 중소기업이 망한 거야. 고환율 정책 때문에. 고환율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야?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야. 자, 여기까지 알아들었어요? 이명박의 고환율 정책과 대기업 위주 정책 알아들었어요? 예, 그래서 재벌을 위한 고환율 정책을 펴면서, 그래서 원자재 값이 중국에서 다 들이니까 세계에서 가격이 폭등했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달러도 더 높은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이중고를 겪은 거야. 그래서 원자재 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 납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조 비용이 올라간 거야. 그래서 대기업한테 가서 중소기업 사장님이, 예, 대통령 욕 좀 그만. 가서 개를 잡어. 개잡이 선장은 가서 개나 잡어. 지금 여기서 이 개발 치지 말고, 그 개 마냥 옆으로 걷고 지랄하지 마시고 가서 개를 잡어. 예. 자, 대통령 욕 좀 그만하라니. 내가 지금 허위사실 얘기해? 그리고 이게 지금 대통령 욕만 한 거야? 아이, 무식한 인간들. 자, 집중.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서 고환율 정책, 그 다음에 원자재값 인상,
제조 비용 올라갔어. 제조 원가가 올라가. 그래서 중소기업 사장님이 대재벌한테 납품값 좀 올려주세요. 그럼 대재벌이 뭐라 그래요? 사장님, 공개 입찰하실래요? 이대로 납품하실래요? 공개 입찰이라는 게 뭐냐? 다른 경쟁회사하고 납품 가격 경쟁을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옆에 있는 회사가 더 가격을 낮추면 난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납품 가격을 올려주지 못하고 올려달라는 얘기를 못하고 계속 그 납품 가격으로 내는 거야. 그래서 이 납품 가격이 10년째 그대로야. 원자재 값은 몇 배가 뛰었는데. 자, 그럼 사장님은 어떻게 해야 돼? 공장 문 닫는 수밖에 없어. 공장 운영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방법을 찾았지. 뭔데?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는 불법 노동자다 신고하면 월급을 떼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쓰면서 월급을 안 주는 거야. 한국 노동자를 쓰면 월급을 다 줘야 돼. 노동청에 고발하면 그대로 막 사장이 잡혀가. 근데 외국인 노동자를 쓰다가 몇 달 봉급을 미뤄. 그러다가 얘 불법 노동자예요. 그러고 신고하면 잡아가잖아, 정부에서.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거야, 중소기업이. 뭐 때문에? 대기업에서 납품값을 제대로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대기업은 납품값이 그대로니까 물건을 그 가격에 팔까요? 내가 10년 전에 12년 전에 산타페 처음 나왔을 때 산타페 한 대를 2200만 원 주고 샀어요. 산타페를 2200만 원에 샀어. 근데 지금 같은 급의 산타페를 살라고 물어봤더니 3400인가 3600을 달래. 12년 동안 1200만 원이 올랐어. 1200만 원이 올랐어. 무슨 얘기냐? 대재벌은 물건을 팔 때, 그리고 내가 우리 집 냉장고를 살 때 10년 전에 1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지금 냉장고를 바꾸려고, 냉장고 10년 되고 이제 너무 좁아. 그래갖고 바꾸려고 물어봤더니 250만 원을 달래. 250만 원을 달래. 자, 무슨 얘기냐? 대재벌이 물건을 팔 때는 비용이 올라갔다라고 엄살을 떨면서 가격을 올렸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재벌 오너들만 부자가 된 거예요. 중소기업 사장한테 줘야 될 돈 떼어먹었지. 그래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받아야 될 임금을 떼어먹은 거야. 그 다음에 자기네 대기업에도 원래 있었던 노동자들 다 구조조정한다고 내쫓았어. 그 자리에 비정규직 직원들 데려다가 원래 3명의 정규직이었는데 2명 자르고 1명의 비정규직을 데려다가 둘이서 12시간 교대하라 그러면서 임금을 또 빼먹은 거야. 모든 이익을 쪽쪽 빨아갖고 재벌들이 다 헤쳐먹어. 그래서 그러지 못하도록 법을 만든 게 대기업 규제야. 대기업 규제를 지금 누가 없애는 거야? 대기업 규제를 지금 누가 없애고 있다고요? 누가 없애고 있어? 누가 없애고 있어? 박근혜가 지금 없애고 있는 규제가 바로 대기업 규제예요. 대기업이 그렇게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의 돈을 빨아먹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들을 없애고 있다니까. 이거 오늘 처음 들으신 분, 오늘 이 얘기 지금 망치 부인이 이야기해준 재벌 공화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처음 들으신 분, 이 얘기 처음 들으신 분 있죠? 그쵸? 씨발 나라가 왜 이래? 정말 대한민국 떠나고 싶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놀라지 마시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야. 두둥. 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잘 나가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나라들도 우리보다 조금 노동자들이 돈을 많이 벌지만 재벌들이 지배하는 나라는 맞아요. 재벌들을 위해서 규제를 풀고 재벌들을 위해서 민영화하고 그런 거는 다른 잘 나가는 나라들도 비슷해. 근데 물론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은 워낙 민주주의자들이 강하기 때문에 민주 세력이 이게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심하지 않아.
근데 이게 심한 게 어디냐? 우리나라하고 미국. 재벌 위주인 게 우리나라, 미국, 일본. 이게 재벌 위주야. 그러면 그럼 뭐 우리 한미일 그래서 공동체야? 그래도 일본은 국가에서 중소기업을 중시해. 그래도 일본은 중소기업 중심 정책이야. 국가의 부를 중소기업의 반을 써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일본이 중소기업이 그 기업하기 좋은 나라야. 근데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데 무슨 기업? 대기업하기 좋은 나라. 우리나라가 대기업하기는 좋은 나라인데 뭐 하기는? 중소기업하기는 그지 같은 나라. 그래서 중소기업이 계속 도산을 해요. 계속 도산을 해. 그런데 우리나라에 중소기업의 술수가 있어. 이런 기업 환경에서 중소기업 사장님이 살아남는 법, 일단 최대한 월급을 미뤄라. 그러다가 부도를 낸다. 그리고 다시 회사를 연다. 줄줄이 도산하는데 또 줄줄이 생겨. 왜? 그러면 새로 생긴 회사에서 뭐를? 옛날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냐? 안 져. 그래요. 예, 지금도 그런다니까. 그 기업이 망했으면 그 기업에서 책임 못 진 돈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이 다시는 기업을 못 해야 돼. 그런데 또 사장님의 딴 동네 가서 그런 거 몰라? 부도 나면 그 책임이 없는 거예요. 부도 처리해버리고 그리고 그 또 사업을 해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결론이 어떻게 됐냐? 결국 누구만 당해? 누구만 당한 거야? 노동자들이 당한 거야. 노동자들이 월급을 못 받는 거야. 그러면 자, 나는 노동자 아니다. 영민아, 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다. 그러니 아니면 나는 정규직 노동자도 아니다. 나는 그래도 내 가게를 갖고 있다. 요즘에 가게 어때? 장사가 안 되죠? 또 뭘 시키셨어요? 뭐 드려야죠. 치킨 시켰어. 얼마래요? 몰라. 15,000원은 안 넘을 것 같은데. 드셔야죠. 당연하지. 네. 5등이시대. 예,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래서 내려간 거는 월급이야. 잘 들어요? 예. 우리 딸이, 전교 5등을 했어. 내 요즘에 얼굴이 쫙 말랐잖아. 얼굴이 왜 말랐냐 하면, 작년에 우리 딸이 전교 130등 할 때, 우리 딸이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이 50등 안에 들면 엄마는 뭘 할 거니?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때 130등이었어, 전교. 엄마는 50kg대가 돼주지. 그때 내 몸무게가 65kg였는데, 우리 딸이 엄마가 자기가 평균 성적 50등 안에 들어가면 엄마는 뭘 할 거냐. 그래서 내가 이제 55kg를 만들겠다고 주둥이를 입방정을 떤 거야. 그런데 얘가 작년 중간고사에서 33등을 받았어. 그러면서 우리 딸이 엄마는 몇 킬로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 그런 거지.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 기말고사가 있다. 기말고사 때 50등 바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왜? 성적은 올라갔다 떨어지는 법이니까. 그런데 기말고사에 30등을 했어. 그러더니 딸이 겨울방학 내내 엄마는 딸을 위해서, 엄마는 이 말이 되게 가슴 아팠어요. 엄마는 시청자들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삭발도 한 사람이다. 내가 1월 27일에 삭발했잖아. 엄마는 시청자들하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삭발도 한 사람이다. 그런데 왜 나하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55kg가 되려 노력을 안 하느냐. 그래서 내가 1월 27일 이후로 굶주리고 있어. 그래서 내 희망은 이번 성적이 50등 바깥으로 떨어지면, 전교 50등 바깥으로 떨어지면 내가 밥을 마음껏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교 5등을 했어. 그래서 내가 요즘에 굶주리면서 방송을 하느라고 얼굴이 이렇게 반쪽이 된 거야. 근데 나 이제 5kg까지 빼야 되는 거야. 예. 자, 뭐가 대 실망이야. 엄마로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건데 뭐! 내가 뭐라 했어요? 자식하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그래서 내가 굶주리고 있는 거야. 지금 몸무게 59kg까지 갔어. 이제 4kg만 더 빼면 내가 3월 달에 내 몸무게가 3월 30일 날 내 몸무게가 68kg였거든. 그런데 3월 30일에 68kg였는데 우리 딸이 시험 공부를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지금 한 46일 59kg까지 뺐어. 이제 4kg만 더 빼면 돼. 두 달이 안 되는데 한 달 반 만에 9kg 뺐어. 9kg. 이건 오미자물이야. 오미자에는 열량이 있어. 예. 딸하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야. 예. 딸하고 약속을 하면요 지켜야 됩니다. 네. 이 오미자, 어떤 시청자가 오미자를 담궜대. 근데 남편이 숙취해소에 좋다고 자꾸 따라 마시더래. 그래서 그 시청자가 불이 나게 그 포장을 해서 나한테 보내버린 그 오미자. 시청자의 남편님 죄송합니다. 술 먹고 들어온 날 찾았던 오미자가 사라졌다면 그거 저희 집에 있습니다. 이 오미자는 원래 숙취해소에도 좋지만 목에 좋아서 마시는 겁니다. 예. 자, 하던 얘기를 마저 합시다. 그래서 대기업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명박 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래도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들이 만들어져요. 규제를 철폐한다 했는데 그러다 김대중 정부 때가 IMF였잖아. 그리고 IMF 때 대기업이 규제 풀어주지 않으면 경제 지원 안 한다. 그래갖고 김대중 때 규제를 제일 많이 풀어. 역대 정부 중에 IMF를 팔아서 대기업이 규제를 가장 많이 풀라고 강조를 해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래서 계속 규제를 완화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규제 완화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규제 완화를 할 때 막 규제 완화를 하고 있다. 그렇게 뻥을 치고 실제로 몇백 개의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근데 실제로 한 건 몇십 개. 이런 식으로 언론을 속이면서 규제를 지켰던 거야. 그래도 노무현 때도 규제 완화를 했어. 그런데 언제 이명박이 되면서 그냥 규제를 우후죽순으로 다 없애버린 거야. 전봇대 얘기 기억나죠? 전봇대. 이명박이 전봇대를 뽑아야 된다. 그 전봇대가 규제를 상징한 거야. 그래서 그날 전봇대 뽑는다는 일 한 다음부터 대기업 규제를 다 없앤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익을 대기업이 다 받아먹는 거를 쪽쪽 빨아가는 걸 보장을 해줬어. 그래서 대기업 자산이 5년 동안 5배로 불어. 기업의 자산이 재벌들의 자산이요. 이명박 5년에 5배로 불어. 5배가 불었어. 4배, 4.5배인가 5배인가 불어. 왜? 주식이 5배로 불었어. 주식이 4배인가 5배로 부르면요. 주식을 갖고 있는 자산이 5배로 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몰랐죠? 개미들은 주식이 올라가니까 뭔지도 모르고 막 사가지고 다 오른 다음에 산 거야. 자,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재벌들의 자산이 늘어났을 때 그 재벌들이 갖고 있는 돈 누구 돈이야?
노동자들의 임금,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그거예요. 임금을 착취해서 재벌이 부자가 된 거야. 자, 그렇다라면 난 노동자 아니야? 나는 이래봐도 사장님이야. 휴대폰만 팔아도 얼마나 돈 버는데 휴대폰을 살 노동자가,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휴대폰을 살 거 아니야. 지금 스마트폰 영업하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스마트폰을 4개, 5개, 10개까지 갖고 있어. 그 스마트폰을 계속 개통을 해가지고, 왜?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스마트폰 숫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업업소에서 그 직원들마다 10몇 개씩 만드는 거야. 뭐 5대, 차명으로 해서 더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왜냐? 한 대를 만들 때 나오는 수익금, 그걸 받기 위해서. 그럼 왜 그렇게 만드느냐? 일반인들이 휴대폰을 못 사. 왜? 휴대폰 가격이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뚜껑 열어서 썼던 휴대폰은 30만 원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 얼마야? 100만 원이잖아. 그런데 그 100만 원짜리 휴대폰에 LTE 요금이라서 요금까지 비싸진 거야. 그래서 스마트폰이 안 팔리는 거야. 지금 스마트폰 3천만 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새로운 제품이 나와도 살 돈이 없는 거야. 그러면 스마트폰 얘기 치워. 나는 그래도 치킨집 사장하는데요. 한 달 동안에 생겼다 사라지는,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치킨집이 3개 생기면 2개가 사라진다며. 식당 계속 간판이 바뀌어. 그죠? 간판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 된 건 간판집밖에 없어. 그랬더니 오세훈이가 간판을 줄였잖아. 간판 사이즈를 줄이고 가격을 줄이겠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왜 그러냐? 왜? 중소기업, 영세기업이 왜 자꾸 영세 자영업자들이 왜 망하냐? 동네 화장품 가게, 음식점, 술집, 카페, 돈이 있어야 사 먹을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돈을 옛날에 정규직 직원으로 연봉 7천 받던 사람이 지금 3,500 받고 비정규직으로 일해. 그럼 이 집의 소득이 절반으로 줄은 거야. 그럼 못 사는 거예요. 또 옛날에는 이렇게 취직할 자리들이 좀 있었다. 지금은 알바생도 이게 최저시급이 올라가니까 알바도 안 써.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사라지고 있어.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노동자는 외국인 노동자로만 써. 그러니까 국민들이 월급을 받아야 가서 화장품이라도 하나 사고 치킨에 맥주라도 한 잔 마시고 그 밥이라도 함께 외식이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지금 다 어떻게 됐어? 그런 영세 자영업자들이 다 망하고 있는 거야. 왜? 노동자가 망하니까 영세 자영업자가 망하는 거야. 아이고 나는 골프 용품점 팔아서 껐떡없네. 자영업자들이 돈을 벌어야 골프웨어라도 한 벌 살 거 아니야. 자영업이 망하면 그 위에 소비자들, 즉 골프 연습장, 골프웨어, 이게 망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 지금 전체적으로 소비가 마비됐어요. 소비가 마비돼서 지금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 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일자리도 안 늘었어. 그 일자리를 늘린다고 박근혜가 뭐 했는 줄 알아? 이마트 직원이 110만 원을 받고 일을 했단 말이야, 한 사람이.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일을 절반으로 쪼개갖고 2명한테 55만 원씩 받고 일하라고. 그래놓고 일자리 늘렸다고 홍보하다 걸렸잖아. 일자리를 늘린다는 얘기는 110만 원짜리 일자리를 더 늘려야 그만큼 소비가 늘어나는 거야. 근데 박근혜가의 일자리는 그 월급을 반으로 쪼개주는 거야. 미친 거지.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옛날에 110만 원을 벌 때는 100만 원 생활비하고 10만 원을 썼어. 55만 원 받으면 세금 내면 끝이야. 결국 세금만 내는 거야.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세금 계속 올랐어. 보험료 계속 올랐어. 그죠? 건강보험료 계속 올라, 국민연금 계속 올라, 가스요금, 전기요금 계속 올라, 수요금 올라. 그러니까 서민들이 살 수가 없는 거야. 소비할 돈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결국 재벌들의 부자됨을 위해서 온 나라가 서민들을 망하게 한 거야. 이 나라의 정부가 서민들을 망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재벌들하고 서로 술 먹고 술 처먹고 파티하고 여자 연예인들 불러다 히로뽕 대마초 피고 마약 먹으면서 섹스 파티 열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지네들이 정권 잘못했다, 국정조사 들어간다, 제가 히로뽕 했대요, 제 마약하는 여자애래요, 제 섹스 비디오 있대요, 그렇게 터뜨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학자들이, 어저께 박노자 교수가 그저께인가 쓴 글이 있어. 기업 국가를 해체해야 된다. 재벌을 위한 나라, 재벌이 잡고, 이거 지금 권력을요, 박근혜나 이명박이나 다 허수아비야. 국회의원들도 상당수가 허수아비야. 누구의 허수아비? 재벌의 허수아비. 실제로 이 나라 권력을 쥐고 있는 실권자가 누구야? 재벌. 자, 여러분이 재벌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알아요? 재벌? 옛날엔 뭐가 있었어? 문벌. 고려시대 때 문벌 귀족 들어봤어요? 문벌 귀족. 그래서 이 문벌 귀족이 뭐냐? 문신 가족들이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세습할 때 문벌 귀족이라고 불렀어. 그러다가 이게 권문세족 들어봤죠? 권문세족. 고려 후기에 권문세족이 나타나. 얘네들은 뭐냐? 권세 있는 가문, 족벌 이런 뜻이야. 어? 그래서 권문세족, 그럼 족벌 세력이야. 그들의 친인척들이 피로 무장하고 그 신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모든 부를 쪽쪽 빨아먹는 놈들, 권문세족 족벌 체제. 그래서 나온 게 재벌이야. 재벌의 벌자가 그 가문, 족벌을 뜻하는 거야. 돈을 가진 족벌. 돈을 독점하고 있는 족벌 체제. 그게 재벌이에요. 그래서 쟤네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 재벌이라 부르지 말고 기업이라 불러달라. 재벌이라 부르지 말고 기업이라 불러달라. 씨발 지랄하네. 기업이란 말은 사회적 기업 이럴 때 붙이는 거야. 너네는 재벌이고. 아니 그럼 재벌이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지금은요. 옛날에 80년대까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말이 맞았어. 지금은 재벌이 온 나라를 죽이고 있어요. 예, 온 나라를 죽이고 있는 거야. 재벌들이 모든 이익을 지네가 독점하면서 중소기업 죽이고 노동자를 죽여서 결국 이 나라 경제를 죽이고 있는 범인들이 재벌이에요. 그래서 재벌공화국이야. 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나라.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서민들이요. 재벌보다 나은 건 뭐밖에 없어? 머리 숫자밖에 없어. 숫자. 그래서 쟤네들이 누구를 타겟으로 삼았냐? 야 씨발 99% 서민들이 우리하고 등을 지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뭘 만드냐? 드라마를 만들어서 재벌의 아들들이 서민 가정에 정말 못생기고 승질 나쁜 여자에 푹 빠져서 모든 걸 다 해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재벌 도련님. 이게 재벌들이 돈 대서 만든 드라마야. 그러면 가난한 서민들은 그걸 보면서 나도 저런 재벌이랑 분가분가 하고 싶다. 병신들. 니네가 100년 돌아다녀봐. 재벌들하고 마주칠 수 있나. 걔네는 움직이는 루트가 틀려. 무슨 얘기냐. 재벌을 미화하는 꽃보다 남자 상속자들. 재벌 자식들은 왜 그렇게 못생기고 승질 나쁘고 가난한 여자애들한테 꽂히는 거야. 실제로 재벌은 그런 여자한테 안 꽂혀요. 예. 그 시크릿 가든도 마찬가지고. 재벌들과의 로맨스를 꿈꾸게 하는 거. 그래서 여자들을 등신을 만드는 거야. 재벌에게 지배당하는 등신을 만드는 거야. 남자들한테는
너희들은 무능력자다. 낙인을 찍어. 잉여 인간들, 좀비들. 그렇게 낙인을 찍어서 감히 여자들을 넘보지도 못해. 지금 우리나라 20, 30대 사람들이 결혼을 꿈도 못 꿔. 왜? 모든 여자는 명품 가방만 좋아해요. 저는 명품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도전도 못 해봐. 그러잖아. 그래서 맨 일베에 들어가가지고 여자도 군대 가라, 여자도 군대 가라 쓰고 있는 거야. 결국 그들을 그렇게 만든 놈들이 뭔데? 이데올로기를 만든 거야. 돈 없는 남자는 무능하다. 그래서 무슨 여 들어봤죠? 김치녀 뭐 이런 거. 된장녀, 김치녀. 그런 말 만들어서 욕하면서 너희들은 그걸 해소해라 이러는 거야. 모든 여자들은 재벌을 선망하면서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부자가고 착한 거. 그 얘기 들어봤어요? 남자를 소개받았어. 옛날 무슨 만화야. 소개팅을 했는데 걔 착해. 그러면서 소개를 받았어. 걔 착해? 근데 별로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막 지저분하고 막 꼬질꼬질해. 그게 막 이 여자애가 막 문자로 너 진짜 실망했다. 어떻게 이런 남자를 나한테 소개해주냐. 근데 딱 데리고 나갔는데 외제차야. 어머 오빠 참 착하다. 무슨 얘기냐. 외제차를 탄 부자가 착하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거야. 그러면서 막 나쁜 년이라고 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여자들 외제차 탄 남자들이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뭐 이렇게 주로 여러분 거리에 외제차가 되게 많아요. 그죠? 길거리에 요즘 외제차 되게 많아요. 외제차에는 모두 아저씨가 타고 있어. 응? 길거리에 있는 외제차에는 다 아저씨야.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잘생긴 뭐라 그러나 외제차하고 한번 들이받아갖고 어떻게 좀 엮어볼까? 엮으면 다 아저씨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할리데이비든가? 할리데이비슨인가 왜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타는 오토바이. 이렇게 타는 거. 4천만 원짜리 오토바이. 와, 바이크. 할리데이비슨. 전부 다 아저씨야. 중년. 왜냐면 외제차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은 다 아저씨야. 괜히 외제차 들이받아갖고 어떻게 엮어볼까 그런 생각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뭐 외제차 탄 오빠한테 뭐 무조건 착하다 잘생겼다 그럴 기회가 없다고. 그럴 기회가 없어. 만약에 젊은 애가 끌고 나왔어? 아빠 차야. 젊은 애가 내가 가는 클럽에 외제차를 가지고 왔어? 아빠 거야. 넘어가면 안 돼. 혹시라도 누가 긁잖아? 그럼 바로 그 남자가 돌변해. 야, 이 미친년아, 여기다 그으면 어떡해? 뭔 말인지 알았지? 그니까, 재벌에 대한 환상 깨야 돼요. 예. 재벌에 대한 그치. 아파트 아니면 렌터카야. 미안해. 그래가지고 뭐 중고차, 무슨 외제 중고차 몰고 다니는 애들이 그렇게 일베를 장악했었잖아. 그 미친년들은 외제차 외제 외제차 렌터카나 중고차 끌고 나가면 뻑 간다. 그러면서 빌려줄게 뭐 이러면서. 근데 내가 어느 날 봤거든? 금요일 불타는 불금에 그때 시간이 한 11시쯤 됐나? 굉장히 빨간색 외제 스포츠카였는데 어떤 남자가 혼자 타고 가더라고. 외제차를 탄다고 여자애들이 다 뻑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좌우지가 외제차로 넘어갔는데 본론으로 돌아와. 돈 많으면 착한 거다. 돈이 곧 인격이다. 잘못된 겁니다. 제가 맨 처음에 우리 딸 이야기로 시작을 했죠. 저는 우리 딸한테 의사 되지 마라. 의사는 맨날 아픈 사람만 만난다. 변호사 되지 마라. 변호사는 맨날 나쁜 놈을 나쁘지 않다고 얘기한다. 검사 되지 마라. 검사는 맨날 범죄자만 만난다. 판사 되지 마라.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너무 쉽게 판검사 되라, 의사 되라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어린 시절에 누가 뭐가 그러니까 행복한 삶이 뭐냐라고 우리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인가가 질문하셨던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 너의 꿈은 뭐고 행복한 삶은 뭐냐라고 글을 쓰라 그랬어. 숙제였는데 나는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나는, 평범하고 행복한 서민이 되고 싶다. 평범하고 행복한 서민이 되고 싶다가 내 꿈이었어. 그러면서 돈이 너무 많으면 누가 훔쳐갈까봐 두려울 거고, 돈이 너무 작으면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비굴해질 것 같고, 그래서 돈이 조금만 있어도 되는 행복하고 평범한 서민이 되고 싶다. 그렇게 썼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평범하고 행복한 서민은 없어. 평범하고 행복한 서민은 없어. 평범한 서민은 있어. 평범하고 불행한 서민. 평범하고 가는 서민? 는 있어. 평범하고 행복한 서민은 찾기가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 딸이 내 나이가 됐을 땐 대한민국이 정말 서민이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서민이 행복한. 제가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를 이제 잠깐 다녀왔는데 거기서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부러웠던 게 뭐냐. 프랑스 사람들 굳이 대학을 안 간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충분히 지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야.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한 일주일에 몇 권씩 책을 읽고 토론이 가능하고 자기 삶에 대한 만족감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요,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 몇억 원을 써요. 그럼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모두 행복합니까? 안 행복해요. 대학 등록금으로 쓰여지는 돈, 나는 그 돈이 달리 쓰여져야 된다고 봐. 대학 등록금으로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을. 아이가 공부하는데 정말 공부를 즐거워하고 자기가 막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공부에 미친 듯이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억지로 애 학원 보내고 억지로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 보내고 4년제 졸업장이라도 따야 결혼한다. 4년제 졸업장 따고 결혼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차라리 대학 등록금으로 포장마차를 열어주세요. 차라리 대학 등록금으로 뭔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거 최소 4천이잖아요. 그죠? 최소 4천이야. 그 돈이면 뭐 자영업 할 수 있어. 발상을 바꿔야 돼요. 나는 솔직히 내 꿈이 뭐냐? 우리 딸이랑 같이 농사 지으러 가고 싶어. 신랑이 선거 안 되고 딸이 대학 못 가면 나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 세 식구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 거야. 농사 지으면서 같이 셋이서 노동하고 저녁 때는 씻고 책을 보면서 대화하고. 집은 넓지 않아도 상관없잖아. 바람만 막아주고 비만 막아주면 넓은 집 필요 없어. 좁은 집에서 셋이서 같이? 우리 딸이 죽어도 싫다 그러겠지만. 네. 자, 그래서요. 우리들이 이제까지, 사실 이제 제가 20대 때 30대 때 어땠냐, 온 나라 국민들의 꿈이 아파트였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 20대 때 30대 때 사실은 내가 20대 때부터 나는 집을 사고 싶지 않았어. 근데 우리는 부모님한테 한 푼도 못 받고 결혼했기 때문에 친정에 내 방에서 신혼살림을 하다가 어느 날 우리 엄마가 우리 신랑을 붙들고 막 괴롭히고 있는 거야. 왜 자네는 돈을 못 벌어오나. 그걸 보고 내가 열받아갖고 우리 신랑을 딱 데리고 바로 이제 나와가지고 그 옥탑방을 세를 얻은 거야. 월세를. 그렇게 우리 집가 시작을 했어. 그래서 월세 보증금 갚고 그리고 또 빚을 얻어서 전세를 또 가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이 되니까 2001년 정도 되니까 은행에서 전세는 대출 안 해주는 거야. 집을 사라는 거야. 집을 사면 대출해줘도 전세금은 대출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60%를 대출받고 집을 사게 된 거야.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또 늘리고, 지금 대출받아 산 집을 가지고 다시 팔고 또 더 다른 집을 대출을 받아갖고 또 사고 그러면서 대출을 받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몇 채까지 늘려놨더라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 이명박이 집권할 때 이명박이 대통령 되면 집값 오른다. 그러면서 다 찍어줬다? 이명박 때 집값이 곤두박질을 쳐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말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우스 푸어. 대출에 대출 받아갖고 집 몇 개가 물린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와 있더라니까? 내가 감옥 갔더니 거기 어떤 여자가 들어와 있어. 사기죄로. 아, 왜 사기죄예요? 집이 여러 채인데 그게 전부 다 이제 조금씩 대출이 물려 있는데 대출 이자를 한꺼번에 못 낸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사기죄로 걸려 들어와 있더라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 아, 구치소 왜 갔냐고? 저기 선거법 위반으로 들어갔었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 선거운동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정부 비판하는 방송밖에 못 해. 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난 선거 기간 내내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정부 비판밖에 할 수가 없어. 아, 이렇게 우울할 수가. 자, 넘어가서. 그래서요, 지금 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건 뭐냐? 지금 이명박 때 집값 떨어진 거 몰라? 이명박 때 집값이 폭락했어. 왜 폭락했냐? 이명박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이명박은 집값을 올리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썼어. 그런데 집값이 안 올라간 이유가 뭐냐? 노무현 말기에 보고서가 하나 나와. 어떤 보고서였냐? 현재 존재하는 가구 수보다 지어진 아파트 수가 더 많다. 그 보고서 때문에 더 이상 부자들이 집을 안 산 거야. 팔기 위한 집을 사지 않았어. 그래서 집값이 떨어진 거예요. 미분양이 엄청난 이유가 그 미분양이 전부 다 부자들 보고 지은 건데 이 부자들이 이거 지금 이거 아파트 사봤자 팔 사람이 없구나. 팔 데가 없구나. 그래서 안 산 거야. 그래서 이 아파트 값이 옛날에는 서로 호가를 올리면서 막 거품 가격으로 올라갔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팔리는 거야. 집이 안 팔리는 이유, 집값이 내려가는 이유는 이명박 박근혜가 집값 올리려는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야. 결혼을 해야 집을 사지.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야 집을 살 거 아니야. 결혼을 못 하잖아, 지금. 취직을 해야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야 집을 사는데, 취직이 안 되니 결혼도 못 하고 집도 안 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내 말이 뭔 말인지 알았지? 그래서 유일하게 요즘에 제일 비싼 게 싱글 대상으로 한 원룸, 오피스텔 이러고 있잖아. 근데 원룸 오피스텔도 너무 비싸가지고 요즘은 다 본가로 들어가잖아. 부모님이랑 같이 살러 들어가잖아.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이 미칠라 그러잖아. 집에 막 30대 청년들이랑 같이 살아.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즐기고 싶은데 하루 종일 집안에 있는 자녀를 볼 때마다 너무 괴로운 거야. 요즘에 다가구 주택은요, 대부분 할머니들이 혼자 살아요. 요즘에 그 다가구 주택은 그 젊은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보다 대부분이 할머니들이야. 자식들한테 집 팔아서 결혼시켜준 부모들이 다가구 주택 살고 있어. 참 슬픈 현실이죠.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된 이유가 뭐다? 예?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된 이유가 뭐다? 모든 돈을 누구한테만 줘서 써봐요.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모든 돈을 누구한테 줘서? 재벌한테 다 줘서. 재벌들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쫄쫄 굶는 가난뱅이가 돼버린 거야. 그럼 재벌들은 돈 벌어서 우리나라에 쓰나요? 재벌 중에 국산차 타는 사람 봤어? 재벌 중에 재벌 2세 3세가 국산차 타는 거 봤어? 걔네 다 외제차 타. 놀 때 걔네는 우동 먹으러 일본 간 애들이야. 우리나라에서 돈 안 써. 다 해외 가서 돈 쓰지 우리나라에서 돈 안 쓴다고. 그러니까 재벌들이 부자가 되는 건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이에요. 재벌 자녀들 대부분 다 외국인이잖아.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는데 다 외국인이라서 군대도 잘 안 가잖아. 국적 포기.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생각을 해야 돼. 쟤네들은 끊임없이 드라마와 예능을 통해서
재벌들과 부자들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짓거리를 해요. 그래서 누가 가난한 서민들이, 특히 가난한 서민 여성들이 재벌을 위한 정당에 투표를 해. 그거 정말 어리석은 짓이야. 재벌을 미화하고 신격화하는 드라마 보면서 재벌을 위한 정당에다가 투표하는 거. 내가 누구 정당이라고 얘기는 안 했다? 그거는 굉장히 미련한 짓이야. 그들이 부자가 된다고, 재벌이 부자가 된다고 우리가 부자가 되냐? 절대 아니에요. 90년 전에, 내가 90년대, 내가 마지막에 학원에 있었던 게 99년이야. 99년 5월까지 학원에 있었는데, 그 99년 5월에 내가 받았던 월급이 300만 원이었어요. 학원 강사를 할 때. 그런데, 지금 학원 강사들이 150, 120 이렇게 받는데. 학원 강사로 300만 원 벌었었는데 지금 학원 강사가 150, 120이래. 좀 센 데가 200이고 더 내려갔어. 스타 강사가 아니라 수업이 많아서 내가. 보통 이렇게 영수 선생님들은 한두 반만 가르치는데 두세 반 가르치잖아. 나는 12반, 24반 이렇게 가르치니까 가르친 수업 수가 많아서 나는 그 정도를 벌었었어.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그때 중등부에 있었거든요. 마지막 학원은 중등부였어. 재수생 학원에서 나중에는 중등부 학원으로 갔는데 지금 고등부가 250일걸? 중등부 학원 150에서 120이야. 중등부 학원 강사 150 받으면 잘 받는다 그래 지금. 지금요, 그 고등부 강사나 돼야 250, 200만 원 이상을 받지, 실제로 200만 원 이상 받는 강사들이 거의 드물어요. 왜 그러냐? 강사 월급이 15년 동안 안 오른 거야. 강사 월급이 15년 동안 안 올랐다니까? 강사 월급만? 아니요. 다른 월급도. 15년 전 월급 그대로잖아. 그지? 왜? 그런데 15년 동안 재벌들의 재산은 200배, 300배로 올랐어요. 예. 재벌들의 재산이 15년 전에 비해서요, 지금 100배 이상 올랐어. 부자가 됐어. 그러나 우리 서민들은 옛날이랑 월급이 똑같아. 그런데 물가는 500ml 우유가 1950원이더라? 500ml 우유가 마트에서 1950원을 하는 거야. 와, 15년 전 99년에요. 내가 학원 강사할 때 500ml 우유를 500원 주고 사 먹었어. 500ml 우유 500원, 200ml 우유 200원 그랬었어. 1000ml 우유가 1000원이었어요. 그런데 500ml 우유가 1950원이야. 4배가 올랐어, 4배가.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4배. 그래서 서민들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야. 과자 한 봉지 안 산다. 요즘에 우리 네티즌들이 분노한 내용이 있다며. 외국산 쿠쿠다스. 외국산 쿠쿠다스랑 똑같이 생긴 과자가 있는데 그 외국 과자가 훨씬 싸다며. 양도 많고. 우리나라 쿠쿠다스보다 외국 쿠쿠다스가 양도 많고 값도 싸고. 그래갖고 분노하고 있다며.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질소를 사면 과자가 따라와요. 질소를 사면 과자가 따라와요. 포장지를 사면 과자를 조금 줘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놓고 소비가 위축됐다. 돈 아까워서 못 사는 거야. 과자값은 줘 몰랐냐? 전부 다 박스 포장. 옛날에 500원짜리 과자가 2,500원이 됐어. 까보면 옛날에 500원짜리보다 적어. 500원이었던 과자가 박스로 바꿔 탄 다음에 2,000원, 2,500원이 됐는데 2,500원짜리를 열면 옛날에 500원에 이렇게 포장을 이렇게 뜯으면 쫙 들어있던 과자야. 개별 포장해서 6개, 7개 들어있어. 씨발. 500원에 팔던 때보다 훨씬 양이 줄어들었어. 정말 씨발이야. 그치? 내 말이 맞지? 자, 그래서 결국 지금 이 나라가 경제가 어렵다. 내가 가장 열받은 장면이 뭐냐면 박근혜가 경제대책회의를 하면서 세월호 때문에 소비 위축이 돼서
걱정이다. 뻥까지 마시고요. 지금 소비 위축이 된 거는요, 세월호 때문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요. 돈이. 뭐 커피라도 한 잔 사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월급이 들어오면 전부 다 공과금에서 싹싹싹싹 빼가고 나면 돈이 없는데 그걸 갖다가 세월호 때문에 소비가 위축됐다고 그러면서 막 많이 쓰라고. 그래서 부자들은 해외여행 가더라. 5월달 그 연휴 기간에도 그냥 비행기가 해외여행 많이들 가고, 6월달에도 지금 막 펜션이니 뭐니 뭐 외국 비행기니 뭐 다 팔렸다며. 씨발, 외국 가서 소비하면 우리나라 소비가 진작되냐? 어? 야, 외국 여행 갖고 쓰는데 우리나라 소비가 진작되냐? 자, 여러분, 제가 우리 인터넷을 쭉 내가 추적해왔잖아. 그 중에 한 팀이 있어. 그 팀은 뭐 하는 팀이냐면, 계속 외국인 노동자를 갈구면서 다문화를 비판하는 사람들이야. 심지어 팟빵에 내 방송 밑에다 계속 그런 글을 다는 미친놈도 있어요. 얘네들의 목적이 뭐냐 하면, 봐,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노동자들의 월급을 누가 뺏어가는 게 문제야. 재벌이 뺏어가는 게 문제잖아. 그럼 이 노동자는 누구랑 싸워야 돼? 재벌이랑 싸워야 되잖아. 그리고 재벌을 규제하지 못한 정부하고 싸워야 되잖아. 그런 노동자의 눈과 귀를 어디로 돌리는 거야?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가 네 일자리를 뺏고 있다. 계속 쓰고 다니는 거야. 근데 외국인 노동자가 일자리를 뺏는 거예요? 사장님이 뺏는 거예요. 왜? 대기업 회장님이 사장님한테 비용을 안 주니까 사장님은 외국인 노동자를 뽑아서 적당히 쓰다가 돈 안 주고 내쫓으려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거야. 외국인 노동자가 내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재벌이 내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는 거야. 그래서 내 주장은 뭐냐?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인 노동자하고 똑같은 월급을 줘야 돼. 차별이 없어야 돼.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똑같이,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임금 차별하면 안 된다. 외국인 노동자를 한국인 노동자하고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야 월급이 안 떨어져. 정규직 노동자들이요, 비정규직이 돈 못 받는 거, 너 비정규직이니? 나 정규직인데. 등신이에요. 어느 날 명예퇴직 구조조정 명단에 네 이름 올라가 있어요. 정규직 직원들 중에서 비정규직 직원 보면서 어쩌다가 비정규직이야? 이러면서 친구 만났는데 뭐 같은 H 자동차야. 근데 약간 틀려. 야, 너 어쩌다가 비정규직, 아유, 야, 이러면서 다음 구조조정 명단에 네 이름 들어가요. 그러면 정규직 노동자가 싸워야 될 이 방향이 뭐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정규직 월급 줘라. 아니면 비정규직 월급을 올리는 거야. 비정규직 노동자 월급을 정규직보다 많이 줘라. 그래야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고 안 자르는 거야. 알아들어요? 비정규직한테 정규직보다 월급 많이 주라고 막 싸워야 돼. 그래야 비정규직이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차라리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거야. 정규직이 늘어나야 내 자리도 지켜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또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돈 더 줘라. 외국인 노동자의 월급 한국인과 똑같이 줘야 된다. 최저임금 차등 지급 반대운동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장님이 외국인 노동자를 안 써요. 아우, 저 외국인 저 새끼 말귀도 못 알아듣고 저 무식한 새끼 저거, 아우, 가난한 나라에서 와가지고 저거 냄새나고 씻지도 않고 저거, 그렇게 욕하다 보면 어느 날 님 나가라 그러고요. 님 자리에 외국인 노동자가 앉아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가 똑같이 국제 기준에 맞는 월급 받아야 돼. 그래야 영세 자영업자들이 안영세 자영업자가 되는 거야. 그냥 자영업자가 되고, 자영업자들이 돈 벌어야 골프장도 되고. 요즘에 골프 연습장들 지금 다 망한다는 얘기 알아요?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이 다 망하는 바람에 골프장들이나 이런 데가
지금 골프가 비수기가 되고 있어. 골프웨어도 안 팔리고 골프용품도 안 팔리고.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저기 사장님 보면서 껄떡거리던 사람들이 지금은 아르바이트 하고 있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경기가 나빠진 이유가 뭐 때문이냐? 가장 말단 노동자들이 제값을 못 받아서 골프웨어 사장님이 망한 거예요. 그걸 몰랐지. 자, 오늘 망치부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왜 가난한 그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가 제값을 받아야 되는지 알겠어요? 자, 망치부인 얘기를 듣고 이 가난한 노동자가, 이 비정규직 노동자나 외국인 노동자가 똑같이 돈을 받아야 되는 이유 이제 알겠다. 손. 이제 왜 외국인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만큼 비싸게 돈을 받아야 되는지 알겠다. 손. 예. 그랬다라면 이번 세월호 사건은 없었어요. 이렇게 기업이 월급을 깎아서 이윤을 뱃속을 채우는 이런 짓거리를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세월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은요, 이명박 구속하고 박근혜가 책임지는 것으로 끝날 수 없어요. 이 나라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어져야 되는 거야. 비정규직 노동, 차별임금이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또 다른 피해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망치부인 이야기 방송 어떠셨어요? 들을만 하셨나요? 자, 오늘 망치부인 방송 듣고 오늘 뭐 처음 오셨거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망치부인 방송을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뭐 그런 분들 계십니까? 월급을 올리는 거는요, 나라 경제를 살리는 길이에요. 가장 가난한 노동자가 돈을 많이 받아야, 그래야 모두가 다 도미노처럼 잘 살게 되는 거야. 밀고 올라가는 거야.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망치부인이 여기서 방송한 지 8년째예요. 8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떠들어도 듣는 사람은 뭐 제대로 다 알아듣는 사람은 한 10%? 절반만 이해하는 사람이 뭐 한 50%, 한 70% 이상 이해하는 사람이 한 20% 될래나? 누가 듣기에는 좌빨 빨갱이의 선동으로 보이고 종북 좌빨의 선동으로 보이고, 누가 듣기에는 명강연으로 들리는, 왜 차이가 날까요? 아는 만큼 들리고 가슴이 열린 만큼 감동하는 방송. 결국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똑같은 말을 할 뿐이지만 알아듣는 여러분의 능력이 이 방송의 가치를 규정하는 겁니다. 이 방송이 헛소리로 들리세요? 그럼 님 수준이 거기까지. 이 방송이 명강의로 들리세요? 그럼 여러분 수준이 거기까지. 이 방송 저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듣고 이해하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것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망치년아! 네가 여기서 떠든다고 뭐 바뀌는 거 있냐? 바뀌어. 조금씩 바뀌어. 난 날마다 바뀌는 걸 느껴. 네가 해마다 들어오잖아. 블랙 먹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게 바뀌는 거 아니겠어?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추천해주신 4242분께 감사드리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선물로 후원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이.